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공사장 인근 유치원 건물이 절반가량 무너져 내렸습니다. 6개월 전 전문가가 집안 붕괴 우려를 지적하고 유치원 측이 꾸준히 민원을 제기했지만 공사는 강행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핵화 과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말까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진도를 내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을 각각 중국과 일본에 보내 방북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가 홍준표, 김무성 전 대표의 당대표 재출마 금지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비대위는 더 나아가 해당 행위를 이유로 두 사람의 제명까지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집값 급등의 여파가 외곽인 노원, 도봉, 강북 등 이른바 노도강 지역까지 들썩이게 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셋값도 오르고 있습니다. 급식으로 나온 케이크를 먹고 식중독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2,000명을 넘었습니다. 식약처는 케이크 크림에 사용된 계란 흰자가 식중독의 원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연구관 출신 변호사의 재판 문건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대법원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검찰의 고발 요청 대신 문건을 회수하겠다고 하자 검찰은 명백한 증거 인멸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서울 상도동의 한 유치원이 20도가량이나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죠. 유치원 옆 공사장에서 터파기 작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흙막이와 옹벽이 무너지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첫 소식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한 채가 심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공사장 가림막과 건물 및 철근은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서울 상도동 재개발 공사장 인근 3층짜리 유치원 건물이 약 20도가량 기울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유치원 외벽은 균열과 함께 떨어져 나갔고 건물 전체가 기울면서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입니다. 주민들은 간밤의 상황이 아찔하기만 합니다. 우주죽하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왜 이래 비 올라나? 그럼 이렇게 기울어 가요. 이렇게 갔어요. 그럼 기울어지는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관계 당국은 연이은 폭우로 집안이 약해진 탓에 건물 무게를 공사장 옹벽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낮부터 무너진 부분에 흙을 메우면서 추가 붕괴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유치원은 철거하기로 결정됐습니다. 붕괴가 심하고 손상이 큰 부분은 철거를 할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보강이나 또 보수 방법을 내서 가능하면은 건물을 활용하는 쪽으로. 구청 측은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이 붕괴 소식에 주민 수십 명은 이곳저곳으로 급히 피신했습니다. 유치원은 당연히 휴원에 들어갔고 교육청은 임시 대책까지 내놓았지만 추가 붕괴 우려가 큽니다. 박자원 기자입니다. 갑작스러운 붕괴 소식에 인근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평소라면 유치원에 이미 아이를 맡겼어야 할 시간. 워킹맘들은 출근을 포기하고 아이를 돌봤습니다. 12시부터 지금까지 엄마도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다 워킹맘들인데 반 이상이 지금 회사도 진짜 날벼락이에요, 날벼락. 지금 아직도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사고 당시 건물 안에는 아무도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건물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한 모습입니다. 바로 옆엔 주택가가 밀집해 있어 하마터면 심각한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밤새 50여 명의 주민이 주민센터와 호텔로 긴급 대피했고 귀가해도 문제가 없다는 구청 측의 말에도 불안한 일부 주민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놀라가지고 가슴만 좀 벌렁벌렁 했는데 안전하다고 복귀를 하라고는 하는데 추가 붕괴될 것도 같고 저희는 주민이니까 불안하죠. 앞일은 모르니까. 다음 주부터 100여 명의 원생이 인근 초등학교에 분산 수용될 예정이지만 추가 붕괴 우려에 학부모와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사실 지난 3월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유치원엔 이미 실금이 생기는 등 불안했다고 합니다.
사고 이틀 전에는 유치원 측이 긴급 대책회의까지 요청했었는데 구청은 바쁘다며 오지도 않았습니다. 배준호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말 상도 유치원 측은 공사 현장의 안전 점검을 의뢰했습니다. 다세대 주택 공사가 시작되면서 유치원 건물에 실금이 가는 등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자문 보고서엔 지질 상태가 취약해 철저한 지질 조사 없이 시공하면 붕괴할 위험이 크다며 안전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5개월 전부터 붕괴 위험을 지적했지만 제대로 된 보강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지금 보시면 다 똑같잖아요. 전부 보강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강약을 다른데 지금 똑같은 보강공법을 썼다고 하고 현마음의 단층에 그거를 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보강공사를 한 거예요. 사고 이틀 전엔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유치원 측이 비상대책회의를 열었지만 시공사 측은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고 담당 구청 측은 아예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시공사 쪽에 토목감리, 소장 이제 다 참석을 했는데 계속 괜찮다고 그러면서 뭐 각서를 써주겠다는 거예요. 구청은 이제 아무도 참석을 안 한 상태에서. 논란이 커지자 구청은 시공사의 안전을 보완하라고 통보했다며 책임을 떠넘깁니다. 검토한 의견을 저희한테 접수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보완을 시켰고요. 공문으로 이제 그 의견서를 제가 통보를 한 거죠.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보완을 하라. 경찰은 공사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번 재해가 인재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딱 일주일 전 서울 가산동 아파트 단지에서도 상도동과 똑같은 집안 붕괴 사고가 있었죠. 가산동 아파트 52가구는 여전히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아가고 싶어도 상도동 사고를 보니 무서워서 더 못 가겠다는 겁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땅 꺼짐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난 서울 가산동의 아파트 단지. 아파트 앞 도로는 통행이 제한됐고 땅이 꺼진 자리에는 철근이 세워집니다. 이렇게 복구 작업은 한창 진행 중이지만 해당 아파트 주민 3분의 1가량은 여전히 외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숙박업소에서 투숙하신 세대가 57세대. 옷가지 등을 챙기려고 집과 숙소를 왔다 갔다 해야 하지만 번거로움보단 불안함이 더 커 선뜻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안전해가지고 다 돼야 우리가 들어가지.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불편하지. 게다가 상도동에서 발생한 집안 붕괴 사고의 경우 유치원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소식에 걱정은 더 커졌습니다. 또 원인도 똑같다 하니까 그건 아예 건물이 기울었다고까지 봐가지고 더 위험하다고 이렇게 느껴져서 더 안 들어가려고 하시는. 구청과 시공사 측은 날마다 기울기를 측정해가며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똑같은 사고를 바라보며 혹시나 하는 불안감을 또 느끼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올해 말까지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비핵화에 진도를 내는 게 목표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물론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도 그중 하나가 되겠죠. 최종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처음으로 제시한 비핵화 시간표는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2020년 1월까지로 2년 정도가 남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에 앞서 올해 말까지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진도를 내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이뤄진 서면 인터뷰에서 올해 종전선언이 이뤄진다면 더욱 좋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구축 목표 둘 다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평화 구축은 종전선언, 완전한 비핵화는 핵리스트 제출처럼 되돌릴 수 없는 구체적 결과물을 만들자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주변국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대북 특사단을 중국과 일본에 파견합니다. 정 실장은 9월 8일 토요일 양제 측 정치국원과 면담할 예정이며 서 원장은 9월 10일 아베 일본 총리를 예방할 예정입니다. 러시아도 정의용 실장이 통화에서 방북 결과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의 비핵화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큰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인데 정의용 실장과 볼턴 보좌관의 다음 주 월요일 또 한 번의 통화에서 드러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열흘쯤 뒤 열리는데 북한은 지금 구구절 행사로 정신이 없고 회담 준비위원회에 마음이 급합니다. 우선 슬로건을 확정하고 종합준비상황실도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황재영 기자입니다.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정상회담의 공식 명칭을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그리고 슬로건을 평화, 새로운 미래로 정했습니다. 한반도의 역사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남과 북이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자는 국민 염원을 슬로건에 담았습니다. 경호와 의전 등 세부 사항을 결정할 고위급 실무회담은 북한 구구절 행사 관계로 예정보다 다소 늦어져 다음 주 중반쯤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전용기로 평양을 가느냐, 육로로 군사 분계선을 넘느냐가 큰 관심인데 민감한 문제인 만큼 남북 차관급 인사가 머리를 맞댈 실무회담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준비 시간이 빠듯한 관계로 실무회담은 한 번만 한 뒤 곧바로 사전 답사팀이 방북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부터 가동되는 종합상황실은 특사로 북한을 다녀온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맡아 정부 부처와의 조율을 책임집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취재할 전 세계 언론인이 모일 메인 프레스 센터는 1000석 규모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차려집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청와대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벌써 3차 회담인데 1차에서 나왔던 내용도 비준을 못 받았으니 마음이 급하겠죠. 하지만 비준안 처리를 두고 여야 공방이 심해서 통과는 여의치 않습니다. 오태영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동의안과 함께 지난 2007년 참여정부 시절 체결된 14선언 합의사업과 철도, 도로 연결 등 판문점 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 추계서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현격해 비준 동의안 통과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적극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북핵 리스트와 철저한 검증 프로그램 같은 확실한 담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당내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선결의안, 후 비준 동의안 처리를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국회의 결의안 채택 직후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안 처리에 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본격적으로 논의했으면 합니다. 이처럼 여야 간 평행선으로 합의 처리 시도가 불발되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안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희상 의장이 직권상정 의지까지 내비쳤지만 야당의 반대가 있다면 직권상정의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밝게 화답하면서 비핵화 협상은 다시 동력을 얻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 협상을 직접 지휘하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요. 김희경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트위터를 통해 감사하다며 함께 비핵화를 해낼 것이라고 화답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후 지지자를 대상으로 한 유세장에서도 김정은이 멋진 말을 했다며 재차 언급합니다. Kim Jong-un said some terrific things about me. He said, I have faith in President Trump. Think of this. 대북 특사단을 매개로 북미 정상이 신뢰를 확인하면서 꼬였던 비핵화 협상에 청신호가 켜진 겁니다. 하지만 협상 책임자인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톤은 좀 더 신중합니다. It is the case that there is still an enormous amount of work to do. We haven't had any nuclear tests. We haven't had any missile tests.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부각시켰지만 실질적으로 동시 행동 원칙을 강조하며 종전선언 요구를 거두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먼저 비핵화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인 미국으로서는 김정은의 메시지를 전달받고서 어떻게 입장을 정할지가 관건입니다. 이런 가운데 스티브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오는 10일 한국을 방문해 특사단의 방북 결과를 놓고 의견 조율에 나설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미국 내에선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색된 북미 협상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가 하면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비핵화를 더 지연시키려는 의도다는 회의론도 있거든요. 최은미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워싱턴 포스트는 보수 성향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연내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며 호평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도 김정은 위원장이 더 강한 비핵화 조치 가능성을 언급한 건 좋은 신호라면서 미국도 양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을 강경파 참모들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는 의도적인 발언이다. 대북 압박을 완화시키고 종전선언을 얻어내려는 속셈이라는 부정적 반응도 많습니다. Designed precisely to create a weakening of international resolve and pressure by making the fewest concessions possible.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시간표 언급은 실체 없는 말에 불과하다며 행동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Declaring victory or even progress at the thin level that we're at now is dangerous. 기대와 회의가 교차하는 가운데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경색됐던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때맞춰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교수도 국회에서 북미 관계에 대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의 기대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안에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 건 어려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인지 김종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비핵화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가 끝나는 2021년 1월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교수는 이런 구상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문 특보는 완전한 비핵화란 북한의 핵시설을 비롯한 5가지를 모두 폐기하는 것인데 이걸 2년 반 안에 마무리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동결, 신고, 사찰, 검증 이 과정을 겪으면서 2년 반 내에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거에 대한 이제 그 우려가 좀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5가지를 선제적으로 해체하는 등의 파격적인 조치를 내놓으면 가능할 거란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문 특보는 이어 현재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진 건 핵 신고 과정에 대한 미국의 제안을 북한이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그만큼 북측하고 대화의 모멘트를 살리려고 하는 게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됐고 그래서 교착 상태가 왔다가 이 때문에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선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문 특보는 판문점 선언이 비준을 받아야 비핵화 동력을 얻고 미국 내의 반대 의견도 설득할 수 있다며 국회 비준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그동안 하락세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청와대는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을 했었죠. 송조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화요일부터 사흘간 벌인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9%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입니다.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4%포인트 상승한 42%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의견 유보는 9%였습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6월 지방선거 후 벌인 여론조사에서 79%를 기록한 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수치상으론 3개월 만에 30%포인트가 빠졌고 매월 10%포인트가 떨어진 셈입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매주 오르는 추세로 처음으로 긍정과 부정평가 격차가 10%포인트 이내로 줄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문제, 소득주도 성장 논란,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이 심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집권 2년차 급격한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면서 문재인 정부의 돌파구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여야 각 당 대표들이 올드보이로 채워지면서 한국당에서도 올드보이들이 몸을 풀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오는 15일 귀국을 앞두고 있고 김무성 전 대표 역시 토론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막상 한국당 비대위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당대표 재출마 금지는 물론 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동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최대 관심사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차기 전당대회 홍준표, 김무성 전 대표의 출마 여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에 이은 올드보이의 기환 가능성에 한국당은 바짝 긴장한 상황. 실제로 한국당 비대위 내부에선 홍준표, 김무성 전 대표의 당대표 출마를 막아야 한다며 당원 당규를 손봐 재출마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가 당 윤리위원회의 회부에 제명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 20대 총선 공천 실패에 따른 당 위신을 훼손한 행위로 윤리위에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당내 친홍준표계는 물론 친김무성계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한국당 비대위는 추석 이후 윤리위를 재정비하는 등 본격적인 당 혁신과 재건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올드보이 기한은 있을 수 없다는 당내 의원들의 요구대로 김병준 비대위가 인적 청산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서울 집값 급등의 여파가 상대적으로 조용하던 노원, 도봉, 강북 등 이른바 노도강 지역까지 들썩이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발표 시점은 다소 늦춰질 듯합니다. 그만큼 고민이 많은 거죠. 김경기 기자입니다. 서울 상계동의 2,000가구 규모 아파트촌. 한 달 전부터 사겠다는 사람이 몰리며 물건을 쓸어가 가격이 순식간에 8천만 원 정도 뛰었습니다. 인근 다른 아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에서 많이 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강남에서 한 단지에 다 해봐야 5개나. 이 지역이 속한 노원구의 이번 주 아파트값 상승률은 1%. 서울에서 가장 높은데 인근 강북구와 성북 도봉 등 이른바 노도강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심지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조용하던 동부권 외곽 지역까지 들썩이는 겁니다. 최근 부동산 급등과 관련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일부 투기적 수요에 불안 심리가 편승해 과열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정책 혼선 비판을 피하고 시장에 강한 시그널을 주기 위해 주택 수요와 공급을 망라한 대책을 한 번에 내놓을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장을 면밀히 보고 있다. 조율이 마치면은 적절한 창구를 통해서 온보이스로 얘기를 하겠다. 하지만 택지개발 후보지가 사전에 알려지며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대책 발표 시점은 다소 늦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김경희입니다. 집값이 오르니 덩달아 오르는 거겠죠. 조금 안정되나 싶던 서울 강남의 전셋값도 심상치 않습니다. 올 연말 대규모 입주를 앞두고 전셋값 하락을 기대했던 대기 수요와 이사철 수요가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서울 잠실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몇 달 전만 해도 8억 원 안팎 끼던 84제곱미터 전세 가격이 한 달 새 최고 1억 원이 뛰었습니다. 이사철에 맞춰서 물건이 나오게 되면
수준이 굉장히 빨리 되세요. 오히려 품귀 현상 때문에 금액이 올라가지. 올 연말 입주를 앞둔 인근 대단지 아파트 헬리오시티의 영향으로 역전세 우려가 나오던 새 4달 전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전셋값 하락을 기대하던 대기 수요가 가을 이사철을 맞아 한꺼번에 움직이면서 주변 아파트 전셋값을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하반기부터 예고된 강남 재건축 아파트 이주에 따른 수요도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최근 들어서 재건축 재개발 이주 수요가 본격화되면서 또 가을 이사철을 맞아서 수요 증가로 전셋값이 뛰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실제 지난달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의 전세 중간값은 5억 144만 원으로 집계 이래 처음으로 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경기도가 민간과 공동 분양한 아파트의 건설 원가를 공개했는데 26%가 거품이었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반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다산진건 S1 블럭입니다. 1,600여 세대 아파트의 건축비 분양가는 제곱미터당 643만 원. 경실련이 자료를 분석한 실제 건축비는 495만 원이었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4,900만 원 차이입니다. 총 세대수로는 25억 원입니다. 건설사가 분양가를 책정할 때 있어서 이제 원가에 기반해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수익을 높이기 위해 분양가를 부풀리지 않았나. 경실련이 경기도시공사가 공개한 5개 블록 아파트 가운데 2곳의 건축비를 분석한 결과 제곱미터당 평균 134만 원의 차이가 났습니다. 정작 원가를 공개한 경기도시공사 측은 감리비 등이 포함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업계도 제대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해당 업체들의 소명을 들어가야 할 것 같고요. 경실련의 분석이 정확하게 된 것인지 업계 차원에서 제대로 검증을 다시 한번 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자료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면서 당분간 건설원가 공개에 대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영업사원에게 절개와 염증 제거, 봉합까지 수술을 시키는 의사가 붙잡혔습니다. 전신 마취를 해야 하는 수술이었는데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자 진료 기록까지 조작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정형외과에 양복을 입은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들어옵니다. 자연스럽게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어깨를 다친 환자가 수술실로 걸어 들어갑니다. 30분이 지나 수술실에 들어간 의사는 12분 만에 나와버립니다. 전신 마취 수술을 영업사원에게 대신 시킨 겁니다. 어깨를 절개하는 부분부터 직접 내시경 카메라를 어깨에 삽입하여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 전반에 걸치. 그런데 환자는 수술 후에 깨어나지 않았고 심장까지 멎었지만 의사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결국 환자는 뇌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병원 측은 진료 기록과 수술 동의서를 조작해 대리 수술 사실을 숨기고 병원을 계속 운영해왔습니다. 지금 제가 진료하고 있는데 이렇게 갖고 들어오는 건 아니죠. 제가 그게 응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지난 1년간 영업사원이 병원 수술실에 드나든 건 모두 9차례. 대리 수술이 몇 번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정형외과 원장과 의료기 영업사원 2명을 구속하고 대리 수술에 관여한 간호사 등 5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극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자기가 시킨 안마가 추행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체육인들이 하는 안마였다고 주장합니다. 대체 어디에서 그런 이상한 안마를 시킨다는 걸까요? 이호정 기자입니다. 극단 배우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택 전 연희단 거립회 예술감독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극단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수십 차례 여배우들을 성추행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이 씨는 완성도 높은 연극을 위한 과욕이 빚은 불찰이라며 그동안 피해자들이 연기 지도와 안마 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줘서 고통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동안 이 씨 측은 혐의에 대해 독특한 연기 지도 방식이거나 체육인이 하는 일반적인 마사지 방법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은 대체 어디서 그런 마사지가 통용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하자 이 씨 측 변호인은 예술 행위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변론이 이어지자 일부 여성들은 눈물을 흘리거나 탄식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연극은 예술이라며 이를 법의 잣대로 논단하는 건 예술의 씨를 자르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윤택 씨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은 오는 19일 내려집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급식으로 나온 케이크를 먹고 식중독 증상을 보인 의심 환자가 전국적으로 52개 학교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원래 잠복기가 최대 36시간이나 되니 환자가 더 늘 것으로 예상됐지만 하루 만에 2배 이상이 될지는 몰랐습니다. 식약처는 케이크에 크림에 쓰인 계란 흰자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계란 흰자를 날것 상태에서 빠르게 저어주면서 다른 재료를 혼합해 케이크 빵 위에 얹을 크림을 만듭니다. 문제가 된 초콜릿 케이크에는 이렇게 만든 초콜릿 크림이 얹어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조업체에서 사용한 남백액에서 살모넬라균을 확인했습니다. 남백액을 크림화해서 거기다가 초코 같은 거를 좀 녹여가지고 같이 섞어가지고 위에다가 토핑 형식으로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그 상태로 이제 냉동실로 간 거죠. 케이크는 냉동 상태로 유통되지만 살모넬라균은 해동 과정에서 되살아납니다. 증식을 안 하고 있다가 다시 따뜻해지면 다시 증식해가지고 상온으로 이렇게 해동하다가 다시 증식되면 다시 오염이 될 수 있거든요. 문제의 기간에 만들어져 제조 공장에 남아있던 제품은 폐기됐지만 절반 정도인 3,422박스는 학교 등 184곳에 이미 유통됐습니다. 살모넬라균의 잠복 기간이 12시간에서 36시간임을 고려하면 의심 환자는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식약처는 남백액과 식중독 환자에게서 검출된 각각의 살모넬라균이 일치하는지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또 큰 불이 났습니다. 인천 북항의 한 도색업체에서인데 순식간에 주변 공장 8곳으로 불이 번졌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오후 3시 14분쯤 인천 북항의 한 도색가구 창고 2층 건물에서 불길이 시작됩니다. 맹렬한 불길은 이내 인접한 창고 2곳을 집어삼켰습니다. 이때부터 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불은 공장 앞 공터에 가득 쌓여있던 가연성 자재에 순식간에 옮겨붙으면서 소방 인력과 장비가 총출동했지만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소방은 화재 발생 40분 만에 대응 1단계, 즉 관할 소방서 총출동 명령을 내렸습니다. 불이 안 잡히자 급하게 대응 3단계까지 수위를 올렸습니다. 불은 모두 8동의 창고 등을 태웠지만 일찌감치 일대 근로자들이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은 더 번지진 않고 저녁 7시쯤부터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불길이 다 잡히는 대로 화재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충남 부여에 있는 백제교에선 SUV 차량이 강으로 추락했습니다. 조금 전 수색에 나섰던 잠수부들이 이 추락한 차량을 발견해 다리 위로 인양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효연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충남 부여에 있는 백제교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 견인차가 사고 차량을 인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차량 안에는 남성으로 추정되는 운전자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오늘 오전 7시 50분쯤입니다. SUV 차량이 도로 옆 2m 간격으로 설치된 난간을 뚫고 강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잠수부들이 수색에 나섰지만 수심이 깊은 데다 물살이 세 차량 발견까지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 안에는 탑승 인원이 얼마나 됐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확보해 사고 원인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부여에 있는 백제교에서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숙명여고 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
쌍둥이의 아빠이자 교육부 부장은 아이들이 수학학원에서 수학 공포감을 극복해 성적이 올랐다고 했죠. 그래서 경찰이 쌍둥이의 학교 성적만큼 학원 성적도 올랐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내신 성적을 믿을 수 없다며 전국의 고등학교로 수사를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시민단체 회원들이 문제 유출 의혹에 휩싸인 숙명여고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 있는 책임자를 엄벌에 처하고 일부 학부모들은 최근 시험지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다른 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에서도 이 지금 내신 성적에 대한 비리를 철저히 전수조사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쌍둥이가 다녔던 학원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학교 성적과 학원 성적을 비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원 측에서는 실제로 쌍둥이의 성적이 오른 것은 맞다고 밝혔지만 전교 1등을 차지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청 관계자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전 교무부장 등 관련자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10년) 전보다는 10배, 1년 새는 25%나 늘었고 하루 평균 18건이 발생하는 범죄. 불법 촬영, 일명 몰래카메라 범죄입니다. 특히 공중화장실 몰카 범죄가 늘면서 경찰청이 최근 100일 동안 집중 단속에 나섰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범죄에 가장 많이 노출된 전국 4만 개의 공중화장실을 뒤졌지만 몰래카메라는 단 한 개도 없었다고 합니다. 범죄율이 느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결과죠. 경찰이 밝힌 이유는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하는 게 원래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수없이 발각된 그 몰카는 대체 어떻게 설치를 했던 걸까요? 또 집중 단속 기간이었던 5월에서 8월 그 사이 공중 화장실인 한 주민센터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가 발견된 건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경찰은 이때는 몰카가 일반적인 것과 달리 특이한 형태여서 찾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일선에선 탐지 장비나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도 합니다만 앞서 말한 핑계인지 변명인지 모를 말만 봐도 장비보다는 사람이 문제란 것쯤은 쉽게 짐작할 수 있죠. 더구나 해마다 성범죄로 징계를 받는 경찰들이 늘고 있는 이 상황에 이들이 단속한 걸 믿으라고 하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라고 해야 할까요? 최근 4년 새 3배, 성희롱에서 성매매, 성폭행, 심지어 몰카를 찍어 적발된 경찰도 많은데 말이죠. 세상의 절반인 여성이 안심할 수 없다면 우리 사회는 아직 야만 사회다. 지난 6월 불법 촬영 근절 대책을 설명하면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집 밖에선 아예 화장실을 가지 않는 걸 편하게 느끼는 여성이 더 많으니 우리는 아직 야만 사회를 벗어나지 못한 것 같죠. 대책이 나온 지 2달이 지났고 처음으로 시행한 집중 단속 결과는 허무하기만 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경찰의 단속 결과처럼 주요 공중 화장실이 몰카 없는 안전한 곳이라면 진짜로 얼마나 좋을까요? 공중 화장실 몰카 제로라는 결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은 지금처럼 단속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경찰이 점검한 곳에서 또 몰카가 발견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겠습니까?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지난 2016년 한 언론사에 대법원과 갈등이 있었던 당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판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기사가 실리기도 전에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 행정처에 거의 똑같은 내용의 파일이 들어있었습니다. 법원 행정처에서 이 기사를 써준 듯하죠. 또 법원에서 이 언론사로 2억 원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민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3월 18일 한 토론회에 참석한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은 대법원을 향해 쓴소리를 했습니다.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하는 것이 자존심 상한다며 헌법재판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발언이었습니다. 나흘 뒤 당시 법원행정처 소속의 한 심의관은 모 신문 기사 초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만듭니다. 신문기사 양식으로 작성된 문건에는 익명의 취재원들이 경솔하다는 등의 단어를 선택해 박 전 소장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흘 뒤 이 문건은 별다른 수정 없이 그대로 한 신문지면에 게재됐습니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해당 신문사에 구독료로 7천만 원을, 이듬해인 2017년에는 1억 3천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2016년 상반기 전국 법원의 신문 구독료는 총 2,6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검찰은 문건을 작성한 당시 행정처 심의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과 임종원 전 차장의 지시로 작성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총 2억 원의 구독료가 보도의 대가로 지불된 것으로 보고 국고 손실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경현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연결고리로 추정되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원을 모레 소환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발은 안 하고 유 전 연구관이 반출한 문건만 회수하겠다고 하고, 검찰은 그건 그럼 증거인멸이 된다고 하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검찰이 모레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소환 조사합니다. 유 전 연구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박채윤 씨 특허 소송 관련 상고심 재판과 관련된 보고서를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을 통해 청와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과 법원 행정처의 연결고리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퇴직한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와 대법원 판결문 초고 등을 빼낸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밀자료 불법 반출 혐의로 유 전 연구관을 고발해달라며 요청했지만 법원 행정처는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법원이 고발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대상자의 과거 소속기관이 임의로 문건을 회수하는 것은 증거인멸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또 차량 화재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1억 원이 넘는 달리던 포르쉐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노란색 스포츠카에서 연기가 치솟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진화에 나섭니다. 부산의 한 도로를 달리던 포르쉐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는 3-4km 정도를 운행했을 때 차량 점검등이 켜졌고 잠시 뒤 엔진이 장착된 후미에서 불길이 치솟자 119에 신고했습니다. RPM 멋대로 막 이렇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가지고 공차를 해가지고 보험 서비스 직원 불러가지고 온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연기 나면서 이제 엔진 룸에서 이제 화재 시작된 거죠. 불이 난 차량은 포르쉐사에서 제조한 2018년식 박스터 S 모델로 1억 원 정도의 스포츠카입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 부분으로 볼 때 엔진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엔진 룸 쪽이 많이 탔죠. 그 엔진이 그 뒤에 있거든요. 불이 난 차량은 포르쉐 정비센터로 옮겨졌고 포르쉐 코리아 측은 화재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편의점들은 가맹 본사와 365일 24시간 문을 열도록 계약이 돼 있기에 추석이나 휴일에도 쉬질 못하죠. 이를 어길 시엔 본사 지원금을 또 못 받거든요. 장사는 안 되고 아르바이트생은 구하기 힘들고 그렇다고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점주들의 한숨 소리가 큽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수도권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편의점주는 벌써 다가오는 추석이 걱정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른 데다 장사마저 안 돼 문을 닫고 싶어도 닫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할 아르바이트생을 구하지 못하면 점주가 편의점을 24시간 지켜야 합니다. 명절이 되면은 한 달 전부터 긴장을 해요. 이번 명절에는 또 근무자를 어떻게 구할까? 때문에 차례도 못 지내고 명절을 보내는 그런 상황들도 생기고요. 명절 하루 편의점 문을 닫으면 해결되지만 본사의 허락 없이는 365일 24시간
문을 열도록 계약돼 있는 데다 본사 몰래 문을 닫았다 적발되면 본사 지원금마저 끊기게 됩니다. 그 100만원이 되게 크거든요. 장사 안 되는 데는. 그걸 빌미로 노예로 잡고 있는 거죠. 점주들은 이번 추석을 맞아 자율적인 휴무를 하소연했지만 본사는 소비자 불편을 이유로 자율휴무 불가 입장을 통보해왔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게 뭐 큰 부분은 아니거든요. 명절 하루만이라도 가족들하고 좀 더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즐거운 추석이 다가오고 있지만 본사의 우월적 지위를 앞세운 노예 계약에 편의점주들의 한숨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신용카드와는 달리 수수료가 없는 제로페이 결제가 소상공인들에게 인기입니다. 서비스를 시작한 지 2달 만에 가맹점이 8만 곳을 넘었을 정도거든요.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신용카드보다 혜택이 적거든요. 이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아이스크림 가게. 고객이 계산대에 비추된 QR코드에 휴대폰을 가져다 대자 스캔이 되고 자동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소상공인이 밀집한 이 골목에선 대부분이 이 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신용카드와 달리 결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상공인들은 반기고 있습니다. 카드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라는 게 쌓이면 작은 가게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QR 결제를 하면 그런 수수료가 없어져서 QR코드를 활용한 제로페이가 수수료 제로 혁명을 일으키며 서비스 시행 2달 만에 가맹점은 전국 8만 곳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에 익숙해져 있는 소비자들은 정작 제로페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반응입니다. 그냥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거니까 체크카드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러면 혜택이 더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은가. 정부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율을 40%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결제 때마다 결제 금액을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신용카드보다 높은 소득공제만으론 제로페이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소상공인을 위해 제로페이 사용을 활성화하려면 포인트 등 신용카드와 같은 혜택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DMZ, 비무장지대는 그동안 분단의 상징이자 아픔, 단절의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DMZ는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평화의 장소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 아시죠? 이상주 기자입니다. 거대한 회색 건물에 선명한 판문각. 긴장감을 넘어 공포감까지 느껴졌던 판문각이 평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미국과 영국, 이라크, 싱가포르 등 48개국 주한대사를 비롯한 대표들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세계에 알려진 도보다리를 건너며 한반도 평화 정착과 DMZ 관광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It inspires the two leaders to sit and to discuss inside this beautiful nature, to discuss the peace. And when I walk now, this morning, this day, I felt the power of peace over the power of tension and hostility. 정부는 DMZ를 국제적인 평화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DMZ는 분단의 상징이고 대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평화의 상징이고 화해의 상징인 곳으로 바뀌어야 되고 70년간 여기 생태보존이 아주 잘 된 곳입니다. 전쟁에서 평화로, 둘에서 하나로. DMZ가 70년의 아픈 역사를 뒤로하고 한반도를 넘어 세계의 평화의 장소로 알려질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아시안게임 휴식기를 끝낸 프로야구가 이제 시즌 막바지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가을 야구행 막차를 타기 위한 엘로끼 3 4팀의 5위 쟁탈전이 리그 막판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3주간의 아시안게임 휴식기를 끝내고 본격적인 막판 레이스에 접어든 프로야구. 두산의 독주 체제 아래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중위권 팀들의 5위 쟁탈전입니다. 경쟁에서 가장 앞서 있지만 LG는 시즌 중반 3위까지 올랐던 걸 생각하면 격세지감입니다. 아시안게임 휴식기로 추락 행진에 숨을 고른 LG는 쏘사
윌슨 등 외국인 투수들의 부상 복귀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윤성환, 보니아 등 최강 투수진의 부활과 함께 여름 삼성의 폭발력을 보여준 사자군단. 이원석 러프 타격 콤비의 뼈아픈 부상 이탈을 어떻게 메워내느냐가 관건입니다. 디펜딩 챔피언 기아. 후반기 대반격을 노리는 롯데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기아는 양현종, 최영우로 대표되는 무게감 있는 투타 조화를 무시할 수 없고, 롯데는 지난해 레일리를 앞세워 가을 야구에 진출한 후반기 대반격을 다시 한번 꿈꾸고 있습니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을 야구. 막차행 티켓이 어느 팀에 돌아갈지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가을비가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들어왔습니다. 내일은 밤 기온이 크게 내려가 플립에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절기상 백로인데요. 절기답게 내일은 아침 기온이 제법 내려가겠습니다. 네, 서울의 아침 기온은 16도 선으로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겠고 경북 봉화는 11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낮에는 서울과 광주가 28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따라서 일교차가 15도 선까지 크게 벌어지는 등 일교차에 대비한 얇은 겉옷은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구름이 지나고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 오늘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낮기 시작하겠는데요. 춘천의 아침 기온은 13도 선까지 내려가겠고 대전은 15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당분간 아침에는 쌀쌀한 기온이 감돌겠습니다. 낮에는 대부분 오늘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역 맑은 가운데 밤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동해안 지방에서 가끔 비가 내리겠지만 내륙에서는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한장의 사진입니다.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명품 가방과 지갑이 아닌 이걸 담는 쇼핑백과 상자입니다. 중고 명품 가방이나 지갑을 파는 게 아니라 그걸 담았던 쇼핑백과 상자가 매물인 겁니다.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몇만 원씩에 또 파는 거겠죠. 명품 대신 명품 쇼핑백이라도 들고 다니면서 과시하기 위함인 듯한데 정말 말 그대로 속빈 강정이죠.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